여러분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하늘 위 1만 미터 상공을 순항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객실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고 엔진 소리는 잔잔한 파도처럼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온한 밤 비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객실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서서히 커지고 있습니다. 24시 좌석에 앉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아마 60대 후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승무원이 보기에도 옆자리 승객이 보기에도 그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여행자처럼 보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늘 하던 대로 혈압 약을 복용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도 수치가 정상이라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에서도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환경에 적응하려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의 흐름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변화는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6년 항공여행의 현실입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많은 의료 응급 상황, 특히 흉통이나 실신, 심지어 뇌졸중까지도 이런 보이지 않는 혈압 상승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상황이 약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던 사람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행기 객실 환경이 약의 효과를 압도할 만큼 몸에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고령의 심혈관계는 산소 부족, 건조한 공기, 긴 좌석 고정 자세 같은 여러 요인에 동시에 노출되면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약은 더 이상 충분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상에서 안정적이면 하늘에서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해수면에서 측정한 혈압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장시간 고도에서의 반응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조용한 진료실에서 측정한 숫자는 비행 중 몸이 겪게 될 생리적 스트레스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조금만 미리 준비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평소 먹던 약이 하늘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행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국제선을 오가며 수많은 승객을 만났고 비행 중 승객의 작은 변화까지 알아차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이마에 맺힌 땀, 숨이 가빠지는 미묘한 신호들을 저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기내 방송으로 의사 계십니까? 라는 호출을 수없이 들었고 그 옆에서 가족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 여행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하늘 위 환경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원인, 바로 기내 공기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내 환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바로 공기, 정확히 말하면 산소의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안이 지상과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1만 미터 상공을 날고 있을 때 외부 공기는 너무 희박해 그대로 노출되면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로 압축된 공기를 공급해 승객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객실 압력은 해수면과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연료 소모와 기체 구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객실은 보통 해발 약 1,800m에서 2,400m 정도의 산 정상과 비슷한 환경으로 유지됩니다. 즉, 여러분은 비행 내내 높은 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숨을 쉬어도 평소보다 적은 산소가 혈액으로 전달됩니다. 집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98% 정도였다면 비행 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9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경미한 저산소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이런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반응합니다. 뇌는 심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더 빨리 뛰라고, 더 강하게 펌프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니 혈액을 더 빠르게 순환시켜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혈압약의 작용과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을 느리게 만들려고 하지만 고도 환경은 심장을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을 먹어도 몸은 산소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혈관을 다시 수축시킵니다. 결국 몸과 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진 고령자에게서는 이 충돌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몸이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 강하게 반응하면 약의 효과가 밀려나면서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하지만 내부에서는 압력이 축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덴버로 향하던 비행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비행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덴버는 고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70대 초반에 한 승객이 있었는데 그는 안정형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약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나 호출 버튼이 켜졌습니다. 그는 창백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약도 복용했지만 고도에서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작동하면서 약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착륙 후 구급대가 대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은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고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내에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극도로 건조한 공기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혈압을 흔드는 원인입니다. 기내의 상대 습도는 보통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막보다 더 건조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 속에서는 숨을 쉴 때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이 증발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탈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 속 수분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마치 물이 줄어든 소스가 걸쭉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점성이 높아진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심장이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바로 혈압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혈관 확장제를 복용했더라도 끈적해진 혈액이 흐르기 어려우면 압력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조한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저는 대서양 횡단 비행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밤 비행이었는데 작은 체구에 한 노년 여성 승객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권할 때마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기 싫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6시간쯤 지나자 그녀는 머리 위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다 그대로 통로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를 객실 뒤쪽으로 옮겼고 마침 기내에 있던 의사가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착륙 후 구급대는 급성 탈수로 인한 심혈관계 스트레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약을 복용했지만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농축되고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런던에서 이틀 동안 수액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병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한 행동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뇨제, 흔히 물약이라고 불리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약은 몸의 염분과 수분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부작용은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행 당일 화장실 이용이 번거로울까봐 약 복용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뇨제를 건너뛰면 몸은 즉시 수분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내 음식의 높은 염분까지 더해지면 체액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 액세스 플루이드는 다리와 발목에 부종을 만들고 더 심하면 폐로까지 차오를 수 있습니다. 폐의 수분이 고이면 숨이 가빠지고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몇 년 전 신부전이 있던 한 남성이 이런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창가 좌석이라 자리에서 일어나기 불편할까봐 아침 이뇨제를 건너뛰었다고 했습니다. 4시간쯤 지나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고 호흡할 때마다 가슴에서 물소리가 나는 듯한 잡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긴급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약을 걸은 대가로 폐의 수분이 차오르는 상황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이용의 불편함과 중환자실 입원 중 어떤 것이 더 힘들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좌석 구조입니다. 현대 항공기의 이코노미 좌석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 제한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 순환과 직결됩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무릎이 꺾인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정맥이 눌리고 좌석 앞부분이 허벅지를 압박해 혈액 흐름이 더 방해받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 몸은 순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만듭니다. 혈압은 그만큼 상승합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드니로 가는 15시간 비행에서 이 현상을 극단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승객이 거의 12시간 동안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그를 보러 갔을 때 그의 발목은 신발 위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기내 의사가 측정한 혈압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객실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올려 혈류를 다시 돌게 해야 했습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물리적 조건이 혈압을 밀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또 하나의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기내 음식입니다. 왜 비행기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도와 건조한 환경은 미각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음식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염분과 당분을 대폭 늘립니다. 한 끼 기내식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 전체를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물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늘립니다. 혈액량이 늘면 압력도 올라갑니다. 약을 아무리 잘 복용해도 갑자기 늘어난 체액을 약이 즉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 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언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장거리 비행에서 특히 위험한 또 다른 요인, 바로 시간대 변화와 약 복용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대 변화는 많은 여행자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24시간 동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매일 비슷한 시간에 복용해야 약효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장거리 비행으로 여러 시간대를 한 번에 넘게 되면 우리의 시간 감각은 완전히 뒤틀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집에서 아침 8시에 먹으니까 도착지에서도 아침 8시에 먹어야지.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약을 복용하고 장거리 비행을 한 뒤 현지 시간에 맞추겠다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이상 약 없이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혈중 약물 농도는 떨어지고 몸은 보호막 없이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반동성 고혈압입니다. 약의 효과가 사라진 뒤 혈압이 이전보다 더 높게 튀어오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착륙 직전처럼 긴장과 피로가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시드니로 향하던 비행에서 한 70대 승객이 이런 이유로 응급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에 맞추겠다며 약을 건너뛰었고 비행 중 28시간 넘게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그는 말이 어눌해지고
얼굴 한쪽이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뇌졸중 증상이었습니다. 혈압은 급격히 상승해 있었고 원인은 단순히 복용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행 자체보다 더 먼저 우리 몸을 흔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에서 겪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의 공항은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통 체증 속에서 공항에 도착하고 무거운 짐을 끌며 긴 줄을 서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서두르다 보면 몸은 이미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몸을 위기 대응 모드로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반응이 혈압약의 작용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혈관을 이완시키려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조이려 합니다. 특히 공항에서 뛰어다니거나 보안 검색에서 긴장한 뒤 비행기에 탑승하면 이미 혈압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이애미 공항에서 이런 상황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승객이 보안 검색에서 가방 검사를 받느라 시간을 지체했고 탑승구까지 거의 뛰어왔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며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측정한 혈압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고 결국 그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채 공항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이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여행의 들뜬 분위기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 중 제공되는 술을 여행의 일부처럼 즐깁니다. 하지만 고도에서의 음주는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알코올은 더 빠르게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동시에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심장을 안정시켜야 할 비행 중에 오히려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만드는 셈입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약을 잘 복용했더라도 혈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의 위치입니다. 약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 순간부터 보호막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어가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약의 위치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많은 분들이 짐을 줄이기 위해 약을 위 선반에 넣거나 심지어 위탁 수화물에 넣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압약처럼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절대 손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비행 중 난기류가 발생해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지면 몇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복용 시간이 지나면 약을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악천후로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활주로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되면 위탁 수화물에 넣은 약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착 후 수화물이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사이 복용을 놓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나 특정 혈압약은 갑자기 중단되면 반동성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몇 년 전 폭풍 때문에 비행이 다른 도시로 우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활주로에서 6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승객들은 기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때 한 부부가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심장약과 혈압약이 모두 위탁, 수화물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복용 시간을 놓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급대가 기내에 올라와 그를 모니터링해야 했습니다. 약이 손에 있었다면 전혀 필요 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에 필요한 약은 항상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앞좌석 아래 개인 가방 안, 즉시 꺼낼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여행 전에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행기 객실 환경은 우리의 몸, 특히 심혈관계에 분명한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대비한다면 위험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의사와 상담하고 약 복용 시간과 보관 위치를 정확히 계획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준비가 곧 여행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비행과 즐거운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